일 좋아하는 현직자들의 현업 이야기, 현직자들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현직자들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스타트업에서 사업 기획하는 오스카고요. 스타트업에서 개발하는 칼입니다. 채널 시작하고 계속 기술과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몇 편 했는데, 우리 눈앞에 있는 또 다른 이제 시장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한국에서 또 보이는 이 시장 하나 알아보려고 하는데 바로 시니어 시장입니다. 시니어.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분들은 이 시니어 시장을 액티브 시니어 이런 키워드가 아주 몇 년 전부터 두각이 됐었는데요. 요게 지금 25년도 시점에서 진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고령화 하면은 일본 얘기도 많이 하죠. 일본에서는 실제로 어떤 의미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기회이기도 하고 약간의 의문이 있기도 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니어 시장이 실제로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2050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40%가 됩니다. 아이 한 명당 노인이 5명의 사회로 변모하는 건데 멀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2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인구 데이터는 예측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팩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변수가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로 여겨지고 있죠. 아직 우리는 아이 한 명당 5명의 노인인 사회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베이비 부머의 은퇴가 시작이 됐죠. 우리가 보통 1, 2차로 나누긴 하는데 통으로 보면은 이제 1955년부터 74년생 요거 인구수로 따지면 1700만 명 정도가 되고 조금씩 이제 은퇴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들이 가속화가 될 텐데, 여기서 질문 하나 칼한테 하고 싶은 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시니어라고 하는 분들, 아니면 고령화, 아니면 노인분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있을 것 같아. 근데 앞으로의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가 고령화로 이어지는 이 세대들이 기존 세대들이랑 좀 다른 특성이 하나 있어. 혹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한번 맞춰봐봐. 잘은 모르지만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 자산이 음, 우리 어머니 아버님 세대가 부동산 자산 비율이 높다, 그런 부분. 어, 노년층일수록 부동산 자산에 더 몰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음, 그 더 위에보다는 아래 세대랑 비교해 봤을 때, 음. 어떤 주식이나 다른 자산보다도 부동산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음. 그것도 맞는 얘기야. 그 뒤에서 다루려고 했는데 음, 그런 특성이 있고, 사실 우리 세대도 그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내 집 마련이라는 키워드가 3, 40대, 더 멀리 얘기하면 20대까지도 내 집 마련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 걸 보면 그거 되게 큰 맥락이긴 한데, 정말로 우리가 지금 7, 80 혹은 80살 넘어가시는 분들이랑 지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분들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전 세대에 대비해서 학력이 고학력이고 소득도 그 이전에 비해서 훨씬 높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는 분들과 돈이 있는 분들이 퇴직을 하고 계시는 거고, 완전히 20, 30대만큼은 아니지만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에도 익숙한 편이라는 거지. 이 시니어 시장이 돈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근거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이야. 그래서 이 부분이 생각보다 좀 간과돼서 얘기가 돼서 실제로 이제 시니어 시장, 시니어 산업, 시니어 비즈니스 이런 얘기를 할 때 되게 어르신을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을 거다. 우리랑 엄청 많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게 아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그 브랜드를 교체하거나 이런 성향들이 되게 적어지는 건 사실이야. 근데 그거는 약간 나이 탓이나 경험 탓이지 전반적으로 이제 시니어들의 특성이라고 보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력과 소득 수준이 이전 세대 대비해서 되게 높고, 그리고 아마도 소득에 대한 어떤 지출 여력이 있다고들 여기고 있어. 요거는 또 뒤에서 또 얘기를 해볼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제 시니어 하면은 우리가 뭐 유튜브에서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게, 우리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아젠다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국가가 일본이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이 시니어 산업이 15년 정도 앞선 것으로 다들 여기고 있거든. 물론 우리나라가 속도는 훨씬 가팔라질 거야. 어쨌든 우리보다 먼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시니어 관련된 비즈니스 시장이 100조 엔 정도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현 시점에서 한국의 10배 수준. 그리고 오늘 조금 얘기를 해볼 주제들은
이 일본에 있는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 시니어 비즈니스를 해서 상장을 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원래 상장사인데 시니어 비즈니스로 확대를 한 케이스가 있고 요거를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같은 토픽으로 나눠서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5가지 토픽 먼저 얘기를 해보면 건강 부분이 있고 주거 및 돌봄이 있고 음식 약간 라이프 스타일도 있기는 해. 유통업도 껴있기도 하고 여행 산업 그리고 웰다잉이라는 키워드도 요새 많이 나오지. 그래서 일본에서 좀 떴다 사람들이 많이 쓴다라고 했던 거 하나 정도씩 좀 보면 이제 건강 부문에서 보면 이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뭐 모든 의료 행위들, 의료 기기, 예방 서비스, 재활 서비스, 뭐 생활 습관 서비스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는데 되게 많은데 이제 내가 오늘 가져온 케이스는 사이버다인이라는 일본 회사고 보통 많은 경우에 고령화가 되면서 생기는 문제를 예방하려는 서비스들도 많은데 얘네는 좀 특이하게 노쇠해지고 그럼 그 이후에 좀 도와줘야겠다라고 하는 거라서 거동이 불편한 시니어를 위해 웨어러블 로봇 사업을 진행했는데 일본 안에서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해외 매출의 50% 정도가 나오는 회사야. 그리고 연간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20% 적어도 한 15%씩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보통 부축을 위한 다리 쪽에 이제 하체 쪽에 어떤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지. 주거랑 돌봄은 사실 이 시니어 시장에서 되게 근간이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도 이따가 하겠지만 결국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이 돌봄 영역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비즈니스 자체가 그리고 이 돌봄이 주거로 연결이 되고 왜냐하면 이 주거도 결국은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았던 데 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라 그러면 이 건물의 설계 자체가 좀 달라지고 집 안에서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의 구조가 다르기도 하거든.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돌봄 서비스 같은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데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보험사였던 솜포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어. 이 회사의 자회사가 간병 서비스부터 식사, 자산관리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는데 그 조금 재밌는 건 이 솜포홀딩스가 도쿄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 지역에서 이제 노인복지주택들을 다 세워놨어. 세워놓고 거기다 어르신들을 앉혀놓는 거지. 앉혀놔가지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이제 서로 교류도 할 수 있게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보통 이런 것들의 어떤 시설적인 부분은 한 3성급, 좋으면 4성급 호텔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없는 시장 노인복지주택의 모델이고 우리나라는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모델들이 앞으로 되게 많아질 거야. 우리가 노인들의 주거를 생각해보면 요양병원 아니면 요양병원은 또 실버타운이랑 결을 같이 하고 그게 아니면 막 요양원 이거밖에 지금 없어. 그 말은 요양원은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상이 어려우신 노인을 대상으로 되게 값싸고 되게 시설도 낙후돼 있고 좀 막 별로거든. 그리고 실버타운은 되게 돈이 많으신 분들, 삼성에서 운영하는 그런 실버타운들 돈 보증금을 되게 많이 내고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되게 양극화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 중간 중산층 85% 이상을 채워주는 노인복지주택이 아직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고 요게 이제 민간과 정부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게 24년이다. 요게 어떤 그림인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요거에 대해서 아직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건데 필요하다. 그 부분이 있는데 일본은 이미 이런 게 되게 많다.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이제 음식 같은 것도 진행이 되는데 어르신의 음식이라는 건 결국 이제 소화장애 젊었을 때 대비해서 먹어서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것들이 좀 적어지다 보니까 이 시니어 음식이라는 게 따로 이제 산업을 일구게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와타미 타쿠쇼쿠라는 시니어 도시락 배달 사업이라는 되게 재밌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었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 회사가 일본에서 시니어 도시락 배달 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일본의 주요 그 편의점 브랜드들 있잖아. 그 세븐일레븐, 로손, 또 패밀리마트 이런 편의점들에서 요거 잘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 편의점들이 시니어 도시락 배달 사업 경쟁이 일어날 정도였고 좀 흥미로운 거는 지금까지의 편의점 주 고객층이 어린 친구들이 많았을 것이다. 1인 가구들이 많은 뭐 오피스텔 주변 상권이라든지 뭐 주거 지역 근처에서 뭐 20, 30대들, 30, 40대들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노인이 대다수인 사회로 변모를 하게 되면서 당연히 편의점의 주고객층도 40, 50대로 늘어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야. 그래서 편의점에 있는 도시락들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음식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수도 있다. 일본은 이미 이런 게 되게 많고
그러면 내가 거기서 궁금한 게 음. 지금으로서는 그 노인분들이 편의점에 와서 도시락을 구매해서 가신다는 게 좀 상상이 가지는 않거든. 그러면 이제 주로 일본에서는 그걸 배달을 시켜서 먹는 건지 아니면 직접 사서 가서 먹는 형태인 건지. 아, 이거 배달이 기본이기는 했었고, 우리나라는 좀 다를 수도 있는 게, 일본은 밥을, 그러니까 그 삼각김밥도 막 매장 안에서 만들잖아. 그러니까 이 배달 사업을 했을 때는 편의점 안에서, 이건 사실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편의점 안에서 배달 음식을 만들어서 도시락 배달이 나갔을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프라가 없다면, 비치를 해놓고 직접 와서 가져가실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이게 유통망이잖아. 대리를 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배달을 대신 대행해주는 산업이 좀 더 벌어질 수도 있고. 혹시 그러면 예상컨대 독거노인층에서는 당연히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경우, 그러니까 뭐 두 분 다 건강하신 경우, 이 경우에도 수요가 좀 있었을까? 이게 특정한 현상이 있었던 걸로 내가 들었는데, 요거 들은 얘기라서 이제 그냥 듣기만 해보면, 둘이 건강하더라도 어느 순간부터 집에서 요리를 하지 않는 순간이 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탈식탁인가 탈주방 문화라고 내가 들은 것 같아. 이제 주방에서 나가고 이제 퇴직을 하면서 더 그냥 편하게 음식을 먹는 문화가 뭐 일본에도 있었다고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꽤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요거는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행동들을 보이는지 봐가면서 시장이 성장하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이제 여행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화 상품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일본에서는 킨키니본이라는 여행사가 자회사로 클럽 투어리즘이라는 브랜드를 두고 시니어 전용 관광사로 활동을 해서 이제 고령자 맞춤 패키지와 투어 서비스, 쉽게 말하면 버스도 진짜 편하고 숙소도 진짜 뭐 이렇게 딱 적절한, 어떻게 보면은 상품 기획을 고령화에 맞게 한 건데, 어쨌든 그게 돈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여행 산업도 이쪽으로 발생을 하게 됐고, 웰다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례 문화가 우리나라랑 일본이 좀 달라. 일본은 집에서 장례를 많이 지내거든. 이 카마쿠라 신쇼라는 회사는 이제 장례와 무덤 관련돼 있는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소개 수수료 광고 포털이니까 그걸 주로 수입원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상속과 간병까지 비즈니스 확장, 되게 상식적이지. 근데 요거는 또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른 게, 우리나라는 보통 다 이제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하지. 그게 되게 큰 차이야. 진짜 일본은 집에서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이제 했던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이제 뒷정리라는 산업. 그래서 이제 누가 돌아가시면 물품 정리하고, 왜냐면 이제 집에서 돌아가시니까 이제 집에 있는 유품들을 정리를 해주고 뭐 버려주고, 이런 산업이 엄청나게 큰 산업이었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제 돌아가신 분의 몸을 닦아주고 이런 것도 하나의 완전한 직업이 있었던 게 이제 일본의 특징이지. 그러면 이 카마쿠라 신쇼는 우리가 얘기하는 상조 회사는 아닌 거야? 상조는 아니지. 그래서 일본 사례가 이제 하나씩밖에 없지만, 사실 이게 하나씩의 업체를 얘기했던 것 뿐이지, 이런 업체가 되게 수두룩하게 많아. 그냥 100개도 넘는 것 같아.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애들을 좀 데려와 봤고, 이런 산업이 15년 먼저 발화를 해서 진행이 됐다고 하면, 우리나라 이제 지금 막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 아까 말했듯이 일본보다는 좀 늦게 고령화가 왔지만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기 때문에, 지금 이 속도를 과연 맞춰 나가고 있냐, 과연 이 시장을 돈이 된다, 비즈니스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슨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아는 선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 네, 건강 같은 경우에 아까 일본 사이버다인 얘기를 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조금 눈에 띈다라고 하는 뭐 기업은 이제 로안 같은 기업인 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가 치매, 외국도 마찬가지래. 80살 이상의 40%는 치매기가 있대. 우리나라 치매 문제 되게 정말 심각하고, 나도 이 친척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 보니까 실제적인 그 어려움을 많이 듣곤 하는데, 이 경도인지장애라고 하지. 처음에 치매가 오기 전에 경도인지장애가 온다고 하는데, 그 속도를 늦추는 이제 디지털 인지 훈련 프로그램, 이 로안이라는 회사는 그런 걸 제공하고 있는데, 컨텐츠적으로 프로그램 제공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이런 컨텐츠들이 이제 의학 학술지에 효과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게재되고 있나 봐. 오히려 역으로 일본에 진출할 예정이라고 하고, 주거 돌봄은 역시나 우리나라도 결국은 이 시니어 비즈니스를 대하는 어떤 근간이 되는 비즈니스가 이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이제 회사의 규모도 크고 했던 건,
기존의 보험사들을 제외하고는 요 주거 및 돌봄 쪽이 아닌가 싶어 가장 눈에 많이 띄고, 특히 이제 스타트업 씬에서 보면은 이 간병인들을 매칭해주면서 시작됐던 케어링이나 케어닥 같은 회사들이 계속 돌봄 서비스를 주로 시작을 해서 확장을 하면서 이 노인복지주택 사업까지 확장을 하고 있어. 이게 스타트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향이고, 기존의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하드웨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어르신들이 기존에 있던 집도 나쁘지는 않아.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뭐 이게 바닥 매트부터 해서 비상벨이 방마다 설치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적용이 돼 있고, 또 움직임 감지 센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설치가 되어서 더 이 사람이 빈도수가 어느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지, 뭐 쉽게 말하면 잘 계신지를 봐야 되는 부분이지, 집 안에서. 부동산 업계 쪽에서는 아예 시니어 레지던스, 시니어 주택이라는 시장 자체가 정말 이제 막 태동을 하고 있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뭐 이번 달인가 다음 달에 정말 시니어 레지던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의 첫 사례 가지고 오픈하는 걸로 알고 있고, 디벨로퍼 시장뿐만 아니라 기존의 건설사, 시공사 시장에서도 특히 뭐 롯데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뭐 마곡에 있는 르웨스트 지역 이런 것들을 아예 통으로 시니어 하우스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지. 그러면 그런 시니어 레지던스라고 하는 거는 기존 주택을 개조해서 만들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야만 하는 것들이야? 좋은 질문인데, 일단 두 가지 정도가, 아까 내가 스치듯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살던 곳을 편해야 한다라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어쨌든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긴급 상황에 대처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료 인프라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러다 보니 병원 인프라가 어디에 있어? 도시에 있단 말이지. 그러면은 살았던데 병원 인프라 이런 걸 생각하면 사실상 수도권을 벗어나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살 땅이 없어. 그래서 이 시장은 리모델링 시장에 가까워. 기존에 있던 건물을 싹 다 뜯어가지고 여기에 맞게 설계 구조도 하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아예 리모델링을 하는 거지. 부동산 쪽에서는 리모델링이 또 좋은 건 되게 속도가 빨라, 사업이. 빨리 사서 빨리 긁어내고 빨리 올리고 빨리 분양하거나 빨리 임대를 받아. 그런 거를 벗어나서 이제 지어지는 분명히 그런 시니어 레지던스도 있을 거야. 근데 이제 두 개의 접근이 다 있다. 그리고 나중에 좀 검색을 해보면 이 시니어 주택, 특히 중산층 85%에서 90%를 케어를 해야 되는 이 중산층을 위한 레지던스가 너무 부족해.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빨리 공급해야 되는 이슈가 있어. 그러다 보면 지금 리모델링이랑 맞물려서 기존에 좀 공실이 많거나 쓰이지 않는 건물, 지방에서도 약간 덜 쓰이는 건물 이런 것들을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질 것 같아. 정말 핫해, 이 시장은. 내가 포럼 이런 데도 가봤는데 금융사, 부동산 개발사, 부동산 운영사, 시공사 할 거 없이 다 이쪽에 관심이 너무 많아, 주거 쪽에. 역시 한국이야. 부동산. 근데 약간 특성이 있어. 이 시장은 아까 내가 분양도 얘기했는데 그런 분양보다는 지어놓고 임대를 차근차근 받는 그런 시장이 될 거고, 원래 그런 시장이야. 우리나라가 이걸 분양하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긴 한데 자기 돈 내고 보증금을 내서 월세 내는 시장이야, 이 시장은. 그래서 이 운영사라는 주체가 되게 중요한데, 그건 기회가 되면 해볼게. 뭐 우리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를 생각하면 집주인들이 다 따로 있잖아. 근데 그 개념이 아니라 운영사라는 하나의 존재가 있고 그 사람들이 입주민들을 관리하고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짜고 그런 컨텐츠를 꾸려서 이제 얘네들은 월세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아주 이색적인 시장이고, 사실 해외는 다 거의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분양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시장이거든. 그리고 이제 주거가 있으니까 또 당연히 음식이 따라 붙어야 되는데, 지금도 현대그린푸드 같은 대기업 계열, 이거 현대백화점 계열사인 걸로 아는데 이미 어르신들을 위한 밥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어르신 밥이라는 거지. 그래서 요게 그 중간을 되게 찾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일본처럼 뭐 도시락 배달 사업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이제 먹고 소화를 잘 할 수 있는 충분히 맛있는, 근데 너무 어르신 밥 같지 않은 그 수준을 대기업이 찾아낼 수도 있고, 이제 반찬 가게 단위의 스타트업들이 만들어 나갈 수도 있고, 요거는 싸움이 어떻게 될지 봐야겠지만, 우리나라의 반찬 가게 인프라가 이렇게 많아지는 건 단순히 젊은 1인 가구가 많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반찬의 다양성, 그러니까 식사의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한 어떤 인프라가 깔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당연히 반찬 가게 이번에 그 흑백 요리사에도 반찬 가게 사장님 나왔잖아. 나 거기 거 은근히 먹는데 거기도 다 그런 생각이 있을 거야. 지금 제공되는 건 굉장히 일반적인 스큐 많은 것들을 다루기도 하지만 이 어르신 시장은 사실은 적확한 반찬이 필요할 뿐이지 많은 거는 막 그렇게 또 중요한 시장은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먹을 수 있는 식사를 이 반찬 가게들도 제공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인다. 마찬가지로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음, 그 반찬 가게를 어르신들이 직접 가서 사오는지가 음. 궁금한데 음, 우리나라는 배달이 워낙 음, 활성화가 돼 있으니까 음. 예를 들면 이제 배달의 민족, 음. 비마트 음, 같은데 이런 반찬 가게들이 음. 입점해서 음. 그렇게 배달을 하는 것도 상상해 볼 수가 있을까? 뭐 단지의 주민들, 뭐 아니면은 뭐 기워킹 이런 걸로도 충분히 될 것 같고 아니면 워낙 지금 배달 경험들이 전 세대로 이제 퍼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의 베이비 부모는 스마트폰 뭐지? 못 쓰고 이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면 살 것이다. 약간 이런 생각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일본 사례에서도 네 번째로 여행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도 있어. 이 포페런치 같은 회사가 조금 특이한 건 5060을 대상으로 한 여행과 7080을 대상으로 한 여행이 약간 달라. 두 개를 다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이 회사가 24년에 시드 투자도 받고 올해 이제 프리에이 투자도 받았어. 근데 이제 좀 더 잘 되는 건 5060 대상 서비스라고 하더라고. 어쨌든 이 돈을 낼 만한 여력이 있는. 왜냐면 7080이 되면 어쨌든 의료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돈이 좀 있어도 되게 방어적인 소비 성향을 보여. 아마 그런 이유로 5060 대상 여행이 좀 더 매출이나 성과가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딴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야, 아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웰다잉 하는 스타트업이 생기고 있어. 고위장래연구소 같은 기업이고 뭐 장래 견적을 쉽게 낼 수 있다든지 임종 체크리스트 등 불투명했던 장래 시장에 약간 매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이 상속에 대한 준비를 안 해. 또 민족 특성인 것 같은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 상속이라는 문제부터 내가 잘 죽는 정말 웰다잉에 대한 그 프로세스를 밟는 게 되게 당연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지. 그 부분에 이제 혁신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요 웰다잉 영역에서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시니어 산업이 되게 겉도는 말들이 그동안 되게 많았어. 근데 실제로 이렇게 비즈니스가 영역마다 일어나고 있고 주거 및 돌봄에 조금 포커스가 돼 있지만 우리나라도 뭔가 한단 말이지. 지금 이 두 번째로 얘기했던 주거 영역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던 케어링이나 케어닥을 잡으려고 부동산 그 회사들부터 스마트홈 IoT 회사들까지 정말 난리도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가 이 영역의 스탠다드를 만들 것이냐의 싸움이 시작이 되었고 나머지 영역도 흥미로워. 그러니까 의식주잖아. 이 의식주는 어쨌든 중요하고 망할 것 같진 않고 얼마나 스케일러빌리티가 있을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꽤 많은 이제 회사들이 이쪽으로 진입을 할 거고 오히려 건강은 우리가 건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이 부분에서 뭘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여행도 잘 모르겠어 아직은 눈에 띄지 않지만 오히려 웰다잉이나 이런 쪽이 가장 퀘스천 마크지만 가장 성장성이 있다면 유의미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생각이 좀 다양하게 드는 우리나라의 시니어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 사실 근데 이런 시니어 시장이 블루오션처럼 보이기만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우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노후 보장이 제대로 잘 돼 있지 않다라는 게 좀 문제야. 이게 딴 나라를 생각을 해보면 일본도 그렇고 북유럽도 그렇고 뭐 사실 미국은 잘 모르겠어. 근데 이 시니어들이 좀 여유를 가지고 내 돈을 적당히 쓰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고 주거를 경험한다는 건 내 노후가 아주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일 수도 있거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어르신들이 현금 흐름이 좋지 않다라는 인식이 너무 팽배해. 그래서 특히 이게 부동산 자산을 정말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은퇴 이후에 노후 보장 체계가 약하고 정책적으로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노인복지 주택은 월세 시장이란 말이지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게 싸지가 않아요. 1인 그 20, 30대 1인 가구들은 뭐 월세 50짜리에도 살고 100짜리에도 살고 요즘 들어서야 뭐 150짜리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200, 250 할 거야 월세가. 거기에 뭐 커뮤니티 서비스에 식사에 뭐 질 좋은 주거 공간에 인프라 자체가 다르니까.
국민연금으로는 전혀 커버가 안 되겠네. 국민연금 해봐야 부부가 100에서 150 나오는 게 평균이라고 하면 평균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집 하나 월세를 내는데 국민연금이 그 정도 충분하게 나오지도 않을 거란 말이야. 공무원 아니면. 그러면은 이게 내 돈 까먹어가면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진짜 없을 텐데, 이 시니어 시장이 비즈니스가 얘기되기 시작한 건 정부의 영역 밖으로 넘어왔기 때문이고, 그게 민간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는 거지. 근데 민간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현금 흐름이 좋지 않다? 이러면 이거 되나? 라는 게 이제 한국 시장에서는 계속 퀘스천 마크가 따라다닐 거라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의 하드웨어, 이거는 하드웨어가 주거 하드웨어, 뭐 제조 쪽에서는 뭐 하다못해 지팡이도 하드웨어가 될 수 있고 음식도 하드웨어가 될 수 있어. 근데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소비력을 이끌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을 제공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큰 숙제고 사실 답을 모를 거야.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나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딴 나라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시장 중에 오히려 핀테크 쪽, 과연 이 노후 보장 체계가 약한데 돈을 더 쥐어들일 수 있는 핀테크 영역 쪽, 금융 쪽에서의 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특화될 수도 있지 않나. 아니면 더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이 은퇴 이후에 한 10년 정도 소득 절벽 현상을 겪는데, 이 시니어들이 무난하게 재취업을 할 수 있는, 대기업 다녔던 분들 이외에 대부분의 시니어들이 재취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서비스들이 실제로 있기도 하고, 이제 문제 해결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렇네. 그러면 몇 평 정도 되어야 적절한 크기의 집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 그게 지금은 학계 수준에서 이야기만 좀 오가는 것 같아. 이것도 좀 더 찾아봐야 되는데, 확실한 건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진짜 원룸 생활을 이제 하는 거에서는 뭐 1.5룸, 뭐 아니면은 방 여러 개 있는 거, 돈 많이 내고 방 여러 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거 다 돈이잖아.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이 살았던 1인 주거 경험이랑은 꽤 많이 다른, 뿐만 아니라 모든 게, 우리나라는 막 59, 84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잖아. 그렇지. 뭔가가 재정의가 돼야 되는 시장이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히려 이제 시니어 럭셔리 시장, 우리나라 돈 많으신 분들이 또 역시나 나이가 들어서도 나의 차별화를 가져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한국에서만 좀 유효한 시니어 럭셔리 시장이 오히려 대중 혹은 이 공정성이 필요해 보이는 이 시니어 시장에서 오히려 차별화된 사업적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 말하는 시장은 아예 우리가 본 시장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대하는 시니어들은 우리가 봤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진 상태에서 이분들이 꼭 필요한 게 뭘까? 그러면은 그거를 선점하는 이제 회사들은 꽤 큰 이제 결과를 낼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시니어 시장 무시하면 안 된다 라는 게 주제였어. 들어보신 청취자분들도 뭐 댓글로 질문 남겨주셔도 되고, 다른 주제로 시니어 관련해서 알고 싶으신 건 또 제가 댓글로 달아드려도 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니어 시장은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